리버풀이 마침내 미드필더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일본 대표팀의 주장인 엔도 선수 오피셜이 떴는데요. 이 선수를 왜 영입한 것인지 클롭 감독이 직접 밝히기도 했고 또 영국 현지에서도 세세한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또 분데스리가에서 오랫동안 활약을 했기 때문에 부버지 김현민 기자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엔도 선수가 리버풀에서 어떻게 활약할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역대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일본 선수들이 꽤 많이 실패했는데 이 선수는 성공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엔도가 리버풀의 중원 리더를 맡을 수 있다라는 디 애슬레틱의 분석도 나왔어요. 등번호도 3번인데 꽤 이제 주축 선수로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보여요. 일단 뭐 리버풀 자체가 현재 수비적인 미드필더 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엔도한테 맡길 가능성이 있죠. 뭐 추가적인 영입이 없다면은 현재로서는 엔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리버풀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사실 이제 모로코 미드필더인 암라바트 얘기도 있었는데 이 선수는 현재 맨유에 훨씬 더 가깝고 맨유에 원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남은 이적 시장 기간이 있긴 해도 현재로서는 당장으로서는 엔도를 이제 중용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4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계약 기간도 길고 1,900만 유로 30살의 선수에게 꽤 큰 돈을 쓴 것이기도 해요. 1,900만 유로면은 프리미어리그 팀한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예.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엔도 같은 경우는 징검다리 영입이라고 보거든요. 예. 원래 그러니까 리버풀은 카이세도랑 라비아 영입을 추진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 두 명 다 영입에 실패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영입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두쿠레랑 조금 연결이 됐었는데 그 선수도 비싸고 또 이제 뭐 에버튼의 안드레 오나나는 애당초 뭐 오퍼조차 할 수 없는 데다가 이 선수도 지금 부르는 금액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맨유도 오나나 영입을 시도를 했다가 지금 뭐 암라바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너무 패닉바이로 비싸게 가치 대비 영입을 할 바에야 지금 그러면 그냥 엔도로 어떻게든 버티고 나간 다음에 내년 여름이라던가 이때 장기적인 대안을 그때 영입하겠다라는 포석인 건데 사실 그러니까 일단 리버풀이 판을 잘못 깔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카이세도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중원 개편이 이번 여름 그 리버풀의 최대 과제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클롭 감독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파비뉴랑 핸더슨이 이렇게 갈 줄 몰랐다. 사우디 자본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큰 돈을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버리니까 네. 원래도 보강을 할 생각이긴 했지만 너무 보강이 절실해졌고 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끌려가는 협상을 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근데 뭐 파비뉴하고 핸더슨은 그만한 금액이 오면은 지난 시즌의 폼을 생각을 하면은 파는 게 맞죠. 예. 그리고 지금 아니면 팔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왜 리버풀이 엔도를 영입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보자면요. 이게 그 첼시하고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선발 라인업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맥칼리스터가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이 선수도 사실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시켜야지 더 잘하는 선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보슬라이는 아예 공격적인 역할을 맡겨야 되는 선수고요. 학포는 원래 공격수입니다. 네, 가짜 9번으로 제일 잘했었어요. 네, 최근에. 근데 그 학포를 공격적인 미드필더를 시키고 소보슬라이를 그 중간 역할을 시키고 맥칼리스터를 수비적인 역할. 다들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 보니까 한 단계씩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당 경기에서 소보슬라이 물론 뭐 그 몇몇 좋은 터치들이 있었고 열심히 뛰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평점은 6점이었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평점은 아닌 거죠. 그리고 맥칼리스터가 그나마 그래도 제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리버풀에서 최고의 미드필더였다. 그가 최고의 여름 사이닝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한 거고 학포가 이제 평점 4점을 받았죠. 그러면서 학포는 미드필더가 아니다. 이거는 잘못 넣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만 첼시도 이때 미드필더진의 평가가 좋지 않았지만 말씀드린 그 리버풀도 노렸던 라비아와 카이세도를 다 데려가면서 이제 성공적인 영입을 하게 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디 애슬레틱에서도 해당 경기를 분석을 하면서 왜 양팀 모두 카이세도를 원하는지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첼시는 그 카이세도를 데려갔고 리버풀은 카이세도의 대안으로 엔도 끝은 엔도로 끝나는 똑같은 도인데요. 엔도를 내려왔다. 엔도가 오면 이 역할을 맡겠죠. 참고로 팬들이 그렇게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엔소 페르난데스 플러스 카이세도 엔도. 네, 합치면 엔도가 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던데 네. 예, 어쨌건 뭐 엔도의 자리는 이제는 뭐 딱 수비적인 미드필더, 그냥 포백을 보호하면서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진의 패스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엔도가 오게 됨으로써 맥칼리스터와 소보슬라이가 마침내 본인들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학포도 올라가고요. 예. 그러면 엔도는 어떤 선수냐? 뭐 1993년생이고요. 요코하마 출생이고요. 초난 벨마레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라와레즈, 신트트라이던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거쳐서 리버풀에 이적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일본인 구단주가 있는 신트트라이던, 이 벨기에 클럽 이승우 선수도 뛰었었는데 이 팀을 통해서 사실 많은 또 일본 선수들, 뭐 도미야스도 그렇고 빅리그로 진출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슈투트가르트에서 거의 전성기를 보내지 않았느냐 싶은데 일본 대표팀에서도 주축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선수가 슈투트가르트에서도 주장이었는데요. 일본 대표팀에서도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리더십이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디에슬레틱에서도 꾸준한 리더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A매치 50경기에 출전을 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2022년 월드컵 당시에 이제 히트맵과 패스 방향을 놓고 보면요, 확실히 이 선수가 그 폭넓은 활동 범위를 자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그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는 더블 볼란테를 썼거든요. 그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그러다 보니 이제 엔도가 조금은 오른쪽을 많이 커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패스 방향을 놓고 보더라도 백패스 비율은 조금 낮고 좌중우를 아우르는 그런 패스들을 구사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축구 자체가 이 패스 플레이, 패스를 잘하는 선수를 잘 키워왔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선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엔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패스 성공률이 아주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기본기는 굉장히 좋은데 패스 성공률 자체는 미드필더 치고는 아주 높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히트맵인데요. 뭐 그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엔도를 원홀딩으로도 많이 활용을 했었다 보니까 더 이제 폭넓게 형성되어 있죠, 히트맵 자체가. 그리고 또 이제 패스 성공률은 79.7%였고 그리고 이제 패스 방향이 그래도 전진 패스 비율이 상당히 높고 좌우 상당히 균등하게 보내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데스리가 데뷔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드필더 기록인 겁니다. 미드필더들의 이제 기록을 비교를 한 건데 일단 이 선수는 수비 특화 미드필더로 상당히 명성을 오랜 기간 떨쳤어요. 특히 이제 데뷔 시즌은 거의 센터백 역할까지 수행할 정도로 수비적으로 완전히 특화된 선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볼 경합 횟수 1274회로 최다였고요. 출전 시간도 8783분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유권 획득도 706회로 두 번째로 많았고 또 이제 태클도 207회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게 분데스리가 전체 이제 미드필드 중에서 기록이니까 결국에는 분데스리가에서 상위권에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수비 진영에서의 소유권 획득도 254회로 최다였고 그리고 공중볼 승리도 219회로 미드필더들 중에선 최다였고 클리어링도 175회로 최다였고 그리고 헤딩 클리어링도 105회로 최다였고 그리고 또 이제 볼 터치가 6511회로 두 번째로 많았고 또 이제 패스 성공도 3940회로 두 번째로 많았고 중앙 지역에서의 소유권 획득도 404회로 두 번째로 많았고 그래도 208회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예, 결국엔 수비도 잘했고 또 미드필드 라인에서 공을 획득하는 능력, 이게 중요한 게 이 선수가 사실 키가 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신체 조건으로 수비하는 선수가 아닌데 이렇게 투지 넘치게 좀 부딪히면서 게다가 공중볼도 잘 따냈다. 이게 좀 인상적이네요. 지난 시즌 이제 수비 지표를 놓고 보면요, 태클 70회로 15위였고요. 전체 중에서예요. 이건 미드필더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수비수들까지 다 포함시킨 거거든요. 미드필더로 하면은 아까처럼 그렇게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볼 경합 승리도 227회로 6위고요. 그리고 볼 리커버리도 231회로 18위. 그리고 또 이제 공격 진영에서 소유권 획득도 22회로 12위. 패스 차단도 45회로 14위인데 근데 이게 도리어 수비 지표는 지난 시즌이 조금 떨어진 편에 속해요. 그게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슈투트가르트 이적하고 나서 이제 시즌별 포지션 출전 기록인 건데요. 일단 2부 리그였던 2019-20 시즌 이때는 센터백으로도 두 경기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수비적인 아예 수비 특화 역할을 했고요. 또 이제 그 분데스리가 승격 시즌이었던 2020-21 시즌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전경기에 나왔고요. 2021-22 시즌에는 중앙 미드필더로 더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공격 지표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망의 지난 시즌에는 출전 비율이 심지어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나오고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도 나왔습니다.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수비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공격적으로도 재능이 없는 선수는 아니다. 저는 그거보다도 슈투트가르트에 공격적인 재능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예. 엔도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맡겼어요. 엔도가 거의 슈투트가르트의 본체였던 거네요. 좀 그래요.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정말 본체와 마찬가지여서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도의 시즌별 기록을 놓고 보면은 유럽으로 진출할 이래로 지난 시즌이 골도 가장 많았고 도움도 가장 많았습니다. 네, 5득점 5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유럽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골을
그것도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단일 시즌 기록을 했고 팀 내에서도 간판 공격수인 기라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네, 점차 그러니까 이제 분데스리가 올라온 이후에는 매년 득점이 늘어나기도 했었고 수비 특화 미드필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격력도 이제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특히나 클러치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자랑을 했었거든요. 이건 이제 2021-22 시즌 최종전이었는데요. 이때 그 슈투트가르트가 16위였어요. 네. 이게 그러면 승강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헤르타 베를린이 최종전에서 도르트문트한테 1대2로 패하는 동안 슈투트가르트가 쾰른한테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잔류 마지노선인 15위에 올라갔는데 이때 바로 엔도가 추가 시간 2분 그러니까 90분 정규 시간 끝나고 그때 이제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던 거였습니다. 해결사 역할을 한 거네요. 그리고 이제 2022-23 시즌도 이때도 강등권을 전전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33라운드까지는 17위였어요. 그거 강등되는 거였는데 엔도가 마지막 6경기에서 2골 3도움을 올리면서 예. 그러니까 5골 5도움 중에 2골 3도움이 6경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 위기에 강한 남자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극적으로 16위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서 잔류에 성공을 하게 된 거였죠. 심지어 마지막 3경기는 연속 공격 포인트고 그리고 엔도가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경기는 다 승점을 얻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최종전도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동점골이 80분경에 나왔는데 엔도가 환상적인 롱패스를 넘겨준 거를 티아고 토마스가 받아서 이제 그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예, 정말 대지를 가르는 패스 한 방으로 슈투트가르트를 잔류시킨 영웅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도가 지난 시즌에는 공격 지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공격 지표는 그렇게 기대하기 힘든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였는데 박스 바깥에서의 골이 3골로 분데스리가 4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패스 성공이 1164회로 33위 그리고 또 이제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이 302회로 14위. 그러니까 전체 패스보다도 공격 진영으로 패스 성공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오픈 플레이에서의 그 찬스 메이킹도 46회로 5위. 분데스리가 전체 5위예요. 예, 놀라운데요. 스루 패스도 5회로 11위를 기록을 한 겁니다. 네, 결국 이 선수가 이제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이제 공격력을 지난 시즌에 보여줬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즌 오픈 플레이 찬스 메이킹 순위인 건데요. 무사 디아비, 자말 무시알라, 소보슬라이, 게레이로 이런 쟁쟁한 선수들, 이 선수들은 다 도움을 많이 기록한 선수들이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브란트와 함께 공동 5위를 기록을 한 겁니다. 지난 시즌 브란트는 정말 잘했던 브란트니까요. 예. 그리고 지난 시즌 공격 시퀀스 관여도 엔도가 슈투트가르트 팀 내 최다였습니다. 129회. 그것도 차이가 크죠. 얼마나 엔도에게 의존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분데스리가에서 지난 시즌의 활약상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총체적인 활약을 봤을 때는 리버풀이 영입한 게 아예 뭐 생뚱맞은 일은 아니다. 근거가 없진 않다. 뭐 그러니까 당장을 놓고 보면은 나쁘지 않은 영입이다. 다만 이게 얼마나 갈 것인가가 의문점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엔도가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래도 경기력의 일관성 자체는 이전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지난 시즌이 살짝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마도 맡은 역할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더 붙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 월드컵도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조금 이번 시즌은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좀 기복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팀을 먹여 살렸다시피 하다 보니까 슈투트가르트 오피셜에서도 굿바이 카피타노 그가 주장 안녕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한다 하면서 이게 레전드를 레겐도라고 한 거예요. 엔도와 레전드를 합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슈투트가르트 팬들도 엔도는 우리의 전설이다 막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에 쟁쟁한 위대했던 선수들 많잖아요. 예. 근데 엔도가 유난히 사랑을 받는 이유는 힘든 시기였잖아요. 예. 슈투트가르트가 정말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구단 역사상 최악의 시기인데 이 최악의 시기에 팀을 승격시켰고 또 이제 연달아서 잔류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엔도를 많이 사랑하는 거죠. 예, 결국에 이제 많은 사랑 속에 특히 이제 독일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클롭 감독도 이제 엔도 선수를 잘 알 것 같은데 문제는 분데스리가에서는 검증이 됐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잘할 수 있을까? 예, 뭐 저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래도 기본빵을 하는 선수기 때문에 실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기본빵을 하는 선수기 때문에 아주 특출난 것까지도 바라기도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이 선수는 그냥 두루두루
두루두루 잘해요.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두루두루 잘하게 나오거든요. 네. 다만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왼쪽은 이제 그가 전체 포지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뭐 볼 리커버리와 가로채기랑 그리고 또 이제 상대의 공격 움직임을 막아내는 게 조금 떨어지지만은 나머지는 다 이제 기본빵을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오른쪽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걸 맞췄을 때는 약간 조금 패스 지표들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죠. 링크업, 그러니까 연계. 그러니까 전진 패스라던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연계적인 부분에서는 키핑이라던가 이 부분은 조금 단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간에 엔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패스 자체는 할 줄 아는 선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찬스 메이킹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어떤 의미에서 지난 시즌 링크업 플레이가 조금 떨어진 이유는 팀 내에서 공격적인 패스 할 줄 아는 선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공격적인 패스를 하다 보니까 해당 지표들이 떨어진 부분들도 있긴 해요. 그리고 이 선수가 뭐 이거는 기성용 선수도 얘기를 했는데요. 터닝 동작에 이은 패스 연결이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근데 엔도는 파비뉴의 대체자로 영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좀 그러니까 뭐 스코카랑 디에슬레틱에서 비교를 올린 건데 이거 조금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지난 시즌 파비뉴는 망한 파비뉴였거든요. 그렇죠. 예. 지난 시즌 망한 파비뉴와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너무한 게 아닌가. 네, 원래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성기 때의 파비뉴에 어느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입하는 거다 보니까 이 비교는 조금 그래서 파비뉴한테 조금 가혹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어쨌건 지난 시즌 파비뉴보다는 엔도가 낫다 전체적으로. 특히 패스와 공격은 훨씬 좋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엔도가 아무리 못해도 지난 시즌 파비뉴보단 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의 객관적인 전력 차이 이런 것들을 고려하긴 해야 되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까지 감독이 선수 영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접 그 구단 미디어와의 인터뷰, 기자회견에서 인터뷰까지 얘기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엔도 선수 영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뭐 처음에 이제 구단 미디어에서는 멘도는 경험이 많고 슈투트가르트의 주장이었고 일본의 주장이기도 하고 영어도 잘한다.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이 영어를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미드필드로서 소통에 문제 없다. 정말 좋은 선수고 성격도 좋고 피치 위에서 머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을 받았더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모이세스 카이세도와 라비아와 유사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고요. 비슷한 선수라고 한 건데 결국 그 카이세도와 라비아 영입에 실패를 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카이세도하고는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선수고 그리고 거기서 패스 연결이 나쁘지 않은 선수라는 점. 다만 카이세도는 만 21세로 창창한 데다가 카이세도가 훨씬 가진 그릇이 커요. 그러니까 뭐 볼을 가지고 전개하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카이세도가 엔도보다는 확실하게 앞서고요. 라비아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라비아가 패스의 질적인 부분은 저는 라비아가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엔도가 더 도전적인 패스들을 슈투트가르트에서 찔러주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뭐 라비아가 더 세련된 패스를 구사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면 이제 수비적인 부분은 확실히 엔도가, 그리고 엔도와 카이세도가 라비아보다는 우위죠. 라비아는 아직 수비적인 그런 격렬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조금 설렁설렁 수비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라비아는 제가 그래서 라비아가 가장 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그거라고 보고, 저는 라비아는 리버풀의 수비형 미드필더 주전으로 만약에 영입했으면은 조금 고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리버풀이 어차피 엔도를 영입할 거였으면은 라비아도 그냥 같이 영입해서 엔도와 라비아를 경쟁시키면서 라비아에게 엔도한테 조금 수비적인 부분들을 보고 배우게 했으면은 그럼 라비아가 더 좋은 선수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그런 생각이 있긴 해요. 근데 결국은 뭐 둘 다 놓치게 됐죠. 그러니까 카이세도가 왔으면은 그러면 엔도가 알 필요 없고요. 카이세도는 그냥 그거 자체로 끝이거든요. 어찌되다 카이세도는 애초에 첼시를 원했기 때문에 놓친 상황이었다면 라비아라도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찌됐거나 엔도만 현재로는 올 상황이고요. 또 이제 엔도 선수에 대해서 엔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역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일본 선수들 분명히 좀 아쉬움이 훨씬 많았거든요. 엔도 이전에 11명의 일본 선수가 경기를 이제 출전을 했었는데 이 중에 이제 성공한 선수가 뭐 요시다 선수 정도, 그리고 이제 오카자키 선수도 레스터의 우승 멤버긴 하지만 주전은 아니었고 최근에 이제 미토마 선수 정도가 좀 잘한 거지 그 외의 선수들은 대부분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뭐 토미야스 같은 경우는 데뷔 시즌에 정말 좋았죠. 근데 이제 부상 때문에 부상이 발목을 잡으면서 지금 좀 주춤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제 근래에는 그래도 일본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일본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안 통한다 이건 조금 옛날 얘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일본도 그래도 좀 피지컬적인 부분들도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은 예쁘게만 볼을 차다가 특히 이제 프리미어리그
리그랑은 좀 상성이 맞지 않았잖아요. 도리어 차라리 라리가나 세리에서 더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바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엔도는 그냥 어디 가도 기본은 하는 선수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을 리버풀 팬들은 그 이상을 바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카이세도의 눈높이가 맞춰져 있다가 엔도를 보면은 아무래도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긴 하죠. 근데 저는 놓치게 된 거니까 놓치게 된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급하게 구한 걸로는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뭐 지금 싸게 선수 영입할 수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리버풀이 이제 8월 19일 토요일 밤 11시에 본머스와 이제 홈 개막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경기에 뭐 엔도를 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와요. 워낙에 미드필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빨리 등록까지 다 했다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도 올 여름 이적 시장에는 영입된 선수들이 바로 그냥 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 이후에 최소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8월 28일 뉴캐슬전은 완전체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엔도 선수가 거의 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뉴캐슬 중원은 거의 프리미어리그 탑급이거든요. 토날리가 오면서 와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토날리가 예전에도 정말 잘하던 선수였잖아요. 근데 밀란에서 어떤 의미에서 엔도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밀란에서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뭐랄까 고생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뉴캐슬 와가지고 기마랑에스 조엘링턴과 함께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되니까 야 얘가 이 정도까지였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모든 슈팅에 관여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 뉴캐슬전이 이제 엔도 영입에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경기일 것 같은데 과연 리버풀의 선택, 일본 대표팀의 주장인 엔도를 통해 미드필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이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한준TV에서 그 결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